그가 봉건 군주들과 결합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의 충돌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 대동란의 시기에 있어서 양나라의 해왕은 주위의 제사들을 모아 그의 약한 입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었다. 정치에 흥미를 갖고 있었던 맹자는 양의 조정에 나아갔으며 전부터 명성을 떨쳤던 그는 바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해왕이 그에게 어떻게 하면 나라에 이익되게 할 수 있는가를 물었을 때 맹자는 권력투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리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익이라는 생각은 맹자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며 다음과 같이 그는 대답했다. 왜 전하께서는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인도적인 마음씨와 의의 원칙이 이 세상을 지배함으로써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만일 왕된 사람이 오직 그 나라의 이익에만 신하들이 그들 가족의 이익에 벼슬아치들과 백성들이 그들의 개인적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상하가 서로 이익을 위해 싸울 것이며 나라는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정의보다 이익을 더 중히 여긴다면 그들은 딴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어버이를 저버린 일이 없고 의로운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임금을 몰라 본 일이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인도적인 마음씨와 의로움을 말씀하실 일이지 딴 아무 일도 말하지 마옵소서. 왜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던 것이다. 또 한때 해왕은 그가 싸움에 지고 불명예스런 꼴을 겪었으며 영토를 잃고 맏아들이 죽기까지 했다고 한탄하고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가 하고 맹자에게 물었다. 맹자의 대답은 이 괴로워하던 왕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왕에게 난폭한 힘에 의거하지 말고 오히려 형벌을 줄이고 과도한 징세를 폐지하며 그 자신의 덕을 닦음으로써 선정을 베풀라고 조언하였다. 맹자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런 환경에서만 당신의 백성들은 적군의 강력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에 대항하기 위해 몽둥이라도 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분명히 맹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으며 그는 정치의 감화를 줄 기회가 거의 없음을 알았다. 평화로운 때라면 그는 능히 성공을 바랄 수 있었을 것이지만 시대는 편의주의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그의 노력을 헛된 것으로 운명 지워버리고 말았었다. 맹자는 해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양왕이 왕위를 이은 서려 기원전 319년까지 양나라에 머물러 있었다. 그가 젊은 신왕과 첫 대면을 하고 난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멀찌감치서 그를 바라다 보았을 때 그는 군주같이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가까이 하였을 때 나는 그에게서 위덕을 느끼지 못했다. 사실 그는 혐오를 느낀 나머지 바로 제 나라를 향해 떠났다. 제 나라는 약 2세기 동안 잠자고 있었으나
선왕 치하에 또 한 번 중흥하였다. 선왕은 정치의 열의를 가진 모든 인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수많은 이름난 지식인과 학자, 외교가들이 그의 조정에 운집하였다. 왕은 그들을 훌륭한 거처에 묵게 하고 상당한 급여를 하였으며 영예로운 칭호와 정부의 직책을 제외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부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치정을 충고하고 강론하는 유일한 의무를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다할 수 있었다. 선왕은 맹자가 오고 있다는 말을 듣자 그의 아들을 보내어 국경에서 그를 맞게 하였으며 그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 제나라는 드디어 맹자가 그의 물건을 팔 수 있는 유망한 시장인가 싶었다. 그러나 언제나 있던 난관은 여기에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왕은 군사력을 강화하여 천하를 얻는 일에 관심을 갖고 색과 부에 대한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딴 봉건 군주들과 다를 바 없었다. 우아한 문학과 박학한 강론에 익숙했던 맹자는 그 자신 왕의 성미에 맞추려고 힘썼다. 그는 왕이 그러한 약점이 있더라도 그가 쾌락을 백성과 나누려고만 한다면 왕권은 그래도 가능하다고 시사하였다. 그러나 결국 맹자는 참다운 그 자신의 모습을 누를 수 없었으며 다음의 대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의 솔직한 태도로 고립하게 될 뿐이었다. 맹자는 왕에게 물었다. 당신의 신하가 여행을 할 동안 그의 처자를 친구에게 맡겼는데 그가 돌아와 보니 처자가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친구를 버려야지 라고 왕은 대답했다. 당신의 방백들이 관원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당신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직이야 라고 재빨리 대답했다. 그러면 당신의 나라에 선정이 베풀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왕은 머리를 돌리고 딴 얘기를 꺼냈다. 왕은 항상 친절했고 가끔 맹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나 그는 결코 선정의 이론을 실천할 만큼 안심을 갖지는 않았다. 마침내 맹자는 왕이 그의 경연에서 은근하고 존경에 찬 태도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맺지 못함을 깨닫게 되어 그는 제 나라를 떠났다. 공자와 같이 맹자도 결국 그의 노력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결코 완전히 실망하지는 않았다. 그가 서력 기원전 312년 계속 개발된 군주를 찾기 위해 제 나라를 떠났을 때 나이는 61세였다. 그는 초나라와 제 나라라는 강대한 두 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한 작은 제후국이었던 등나라 조정에 나아갈 기회를 또 한 번 가졌었다. 등의 문공은 침략적인 이웃 나라들을 막아내는 데 곤란을 겪고 있었으며 맹자의 도움을 요청하였었다. 맹자는 높은 벼슬 자리를 주는 문공의 성실성이 의심스러움을 알고는 이를 사양하였었다. 그는 정전제라고 알려지고 있는 토지 개혁을 주로 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공에게 조언을 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얼마 안 가 서력 기원전 307년에는 노나라로 가서 은퇴하여 젊은이를 가르치고 맹자로 알려진 철학적 저술의 준비에 골몰했다. 공자와 같이 맹자도 아주 성공적인 교육자였으며 그의 제자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의 저서 맹자는 유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책의 하나로 되어 있다. 기원전 289년에 84세의 나이로 맹자는 그의 고향에서 죽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